별똥별똥 할머니의 꿈나라 동화. 밤이 되면 별님들이 반짝이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던 우리 친구들도 잠이 들지요.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네. 별똥별똥 할머니와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네. 눈을 꼭 감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방귀쟁이 며느리.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느 집에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색시가 시집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달덩어리처럼 환하고 고운 색시가 마음씨까지 비단결처럼 곱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며느리를 칭찬하자 시아버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노랗게 변해가는 거예요. 아가,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얼굴빛이 좋지 않구나. 시어머니가 물었지만 며느리는 고개만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수근거렸어요. 아유, 곱던 얼굴이 많이도 상했네. 친정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람들의 말에 시아버지도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아가,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게냐?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머뭇거리던 며느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그게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귀를 참느라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부끄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시아버지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방귀? 사람이라면 당연히 방귀를 뀌는 것이 아니더냐? 앞으로는 참지 말고 뀌도록 해라. 허허허허. 하지만 아버님, 제 방귀는 좀 다릅니다. 방귀면 다 같은 사람 방귀지. 무엇 도깨비 방귀라도 되더냐? 허허허.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큰 병이라도 들었을까 걱정을 했는데 방귀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하도 웃다가 자기도 모르게 피시식 방귀를 뀌고 말았어요. 당황한 시아버지는 얼른 말했지요. 거봐라, 방귀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참고 있었다니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부터는 참지 말고 마음껏 끼어라. 시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은 며느리는 패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아버님은 기둥을, 어머님은 문짝을, 서방님은 부엌문을, 아가씨는 솥단지를 단단히 붙드세요. 며느리는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했지요. 가족들은 며느리가 별나다고 생각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 이제 낍니다. 모두 꼭 붙들고 계세요. 뿡! 며느리가 참았던 방귀를 끼자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집이 통째로 날아간 듯 흔들렸어요. 시아버지는 기둥을 붙든 채로 빙글빙글 돌고 시어머니는 문짝과 함께 열렸다 닫혔다 하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남편은 부엌문을 잡은 채 덜컹덜컹하고 시누이는 솥단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지요. 안 되겠다. 아가, 너와 같이 살다간 우리 집이 무너질 것 같구나. 미안하지만 친정집으로 당장 돌아가야겠다.
겨우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사돈댁에 가서 사정을 말하리다. 마음 약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친정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슬퍼하며 길을 나섰어요. 힘없이 터덜터덜 걷던 며느리는 배나무 아래에서 놋그릇을 파는 유기장수와 비단장수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이고, 목이 마른데 마실 물도 없고 누가 저 배를 따주면 내 비단을 줄 텐데. 비단장수가 배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도 저 배만 있다면 내 놋그릇을 주겠네 그려. 유기장수도 입맛을 다시며 대답했지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말했어요. 배를 따드리면 정말 제게 비단과 놋그릇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드리지요. 하지만 높은 곳에 달린 배를 무슨 수로 따시게요? 두 장수의 대답을 들은 며느리는 씩 웃더니 나무 기둥을 꼭 붙잡으라고 말했어요. 두 장수가 나무를 꼭 붙잡자 며느리는 방귀를 뿡 하고 끼었어요. 그러자 배나무에서 배들이 두두둑 떨어졌지요. 비단장수와 유기장수는 시원한 배를 먹고 나서 비단과 놋그릇을 며느리에게 주었답니다. 며느리는 배를 따고 받은 놋그릇과 비단을 시아버지에게 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제 방귀 때문에 집이 좀 망가졌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 혼자 갈 테니 아버님은 이 비단과 놋그릇을 팔아 집을 고치세요. 시아버지는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에도 집 걱정을 하는 며느리의 고운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아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내 방귀야말로 복방귀로구나. 시아버지는 방귀 때문에 며느리를 내쫓으려 했던 것을 뉘우치고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잘 모시며 살았다 해요. 물론 방귀는 뿡뿡 계속 끼면서 말이죠. 콩쥐 팥쥐. 콩쥐 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남부럽지 않게 알뜰살뜰 잘 지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나이 들도록 아기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제발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부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빌었어요. 그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생겼어요. 하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구려. 부부는 기쁨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10달이 지나자 부인은 귀여운 딸을 낳았어요. 얼굴이 콩처럼 동그랗구려. 콩처럼 단단하게 자라려나 봐요. 부부는 아기 이름을 콩쥐라고 지었어요. 콩처럼 야무지고 쥐처럼 바지런하라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슬픈 일이 생겼어요. 콩쥐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콩쥐 아버지는 100일도 안 된 콩쥐를 키우며 병든 콩쥐 어머니를 돌보았어요. 하지만 콩쥐 어머니는 어린 콩쥐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콩쥐 아버지는 땅을 치며 슬퍼했어요. 당신 대신 콩쥐를 잘 키우리다. 그 뒤 콩쥐는 홀아버지의 손에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달덩이처럼 복스럽기도 하구나. 머리를 곱게 따내린 콩쥐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이제 콩쥐도 어느 정도 컸으니 새 부인을 맞는 게 어떻겠소? 마을 사람 하나가 콩쥐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얼마 뒤 콩쥐 아버지는 새 부인을 맞았어요. 새 부인은 팥쥐라고 하는 딸아이를 데려왔지요. 콩쥐와 팥쥐라 언니 동생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렴. 오랜만에 아버지의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어요. 엄마, 이 치마 내가 입을래. 팥쥐는 콩쥐를 보자마자 고운 치마를 탐냈어요. 팥쥐는 얼굴이 팥처럼 빨갛고 못생긴 아이였어요. 게다가 제 엄마를 닮아 욕심꾸러기였지요. 새엄마와 팥쥐는 틈만 나면 콩쥐를 괴롭혔어요. 불쌍한 콩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남몰래 혼자 울곤 했어요. 콩쥐 아버지는 바깥일이 많아 콩쥐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새엄마가 팥쥐에게는 쇠호미를 주고 콩쥐에게는 나무호미를 주며 말했어요.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밭에 나가 김을 메어라. 풀을 다 뽑기 전에는 집에 올 생각도 말고. 팥쥐는 쇠호미로 모래밭의 풀을 금세 다 뽑았어요. 콩쥐는 나무호미로 자갈밭의 풀을 힘겹게 뽑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호미자루가 뚝 부러지고 말았어요. 어쩌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겠구나. 콩쥐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때 음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까만 털이 반들반들 빛나는 소 한 마리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왔어요. 공쥐야, 왜 울고 있니? 풀을 뽑아야 하는데 호미가 부러졌어요. 까만 소는 주둥이로 풀을 남김없이 뽑아준 뒤 다시 하늘로 둥실둥실 올라갔어요. 뭐? 자갈밭의 풀을 벌써 다 뽑았다고? 새엄마는 못 믿어온 눈으로 콩쥐를 보았어요. 못된 꾀를 쓴 게 틀림없어. 흥! 며칠 뒤 새엄마는 다시 콩쥐를 불렀어요. 예, 콩쥐야. 부엌에 있는 독에 물을 가득 채워놓아라. 뭐 채우면 밥도 주지 마, 엄마. 팥쥐가 옆에서 말했어요. 콩쥐는 우물물을 길어다 독에 부었어요. 아무리 길어다 부어도 독이 차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지? 콩쥐는 너무 힘이 들어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때 어디에선가 두꺼비가 엉금엉금 기어나왔어요. 독바닥에 금이 가서 물이 새는 거란다. 콩쥐야,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두꺼비가 눈을 끔뻑이며 말하자 깜짝 놀란 콩쥐가 두꺼비를 쳐다보았어요. 내가 독 밑에 웅크리고 앉아 물이 새지 않게 막아줄게. 곧 독 안에 물이 찰랑찰랑 차올랐어요. 뭐야? 어떻게 금이 간 독을 채웠지? 새엄마는 화가 나서 얼굴빛이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어느 날 새 원님이 온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원님이 오시는 날에 잔치를 크게 벌인대요. 잔치 이야기로 온 마을이 떠들썩했어요. 마침내 잔칫날이 되자 새엄마와 팥쥐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콩쥐야, 너도 잔치에 가고 싶으니? 그럼
배 두피를 다 짜고 겉피 세가마의 껍질을 벗겨놓고 오너라. 알겠지? 열흘이 걸려도 다 못할걸. 팥쥐가 약을 올렸어요. 배 두피는 언제 다 짜나? 콩쥐는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겉피 세가마는 언제 다 껍질을 벗기나?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자꾸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쩌면 좋아요. 그때 어디에선가 사근사근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콩쥐야, 콩쥐야, 걱정 마라.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선녀님이 구름을 타고 둥실둥실 내려왔어요. 서둘러 잔치에 갈 준비를 하렴. 선녀님은 아롱아롱 예쁜 치마저고리와 비단신을 주었어요. 짤까닥 짤까닥 선녀님이 배를 짜기 시작했어요. 짹짹 짹짹 마당에는 참새떼가 몰려들었어요. 짹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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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새들은 겉피 세가마를 단숨에 벗겨 놓았어요. 콩쥐는 선녀님이 준 예쁜 옷을 입고 금실 은실로 스놓은 비단신도 신었어요. 비단신은 콩쥐의 팔에 꼭 맞았지요. 선녀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게다. 잘 다녀오너라. 콩쥐는 날개를 단 것처럼 사뿐사뿐 발걸음을 옮겼어요. 콩쥐가 부지런히 개울을 건널 때였어요. 어쩌지? 바로 뒤에 새 원님이 오고 계시네. 콩쥐는 서둘러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비단신 한 짝을 물에 빠뜨렸어요. 뒤따라오던 원님이 개울물에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비단신을 보았어요. 여봐라, 저 비단신을 건져오너라. 원님은 작고 예쁜 비단신을 요모조모 살펴보았어요. 참 고운 비단신이구나.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닌 듯한데. 원님은 비단신의 주인이 누구일까 궁금했어요. 드디어 새 원님이 잔치마당에 다다랐어요. 이 비단신의 주인이 누구냐? 앞으로 나오너라. 이방이 우렁우렁 큰 소리로 말하자 욕심쟁이 새엄마가 냉큼 나섰어요. 제가 잃어버린 비단신이에요. 하지만 비단신은 새엄마의 발꿈치에서 탁 걸렸어요. 이번에는 팥쥐가 후닥닥 나섰지만 팥쥐의 발에는 헐렁헐렁 크기만 했어요. 원님은 새엄마와 팥쥐를 호되게 꾸짖은 뒤 이방에게 명령했어요. 온 마을 여자들에게 비단신을 신어보게 하여 반드시 주인을 찾아오너라. 콩쥐는 맨 마지막에야 비단신을 신어보았어요. 비단신은 콩쥐의 발에 꼭 맞았지요. 그제야 콩쥐는 나머지 한 짝을 살며시 내놓았어요. 오, 당신이 바로 비단신의 주인이었구려. 원님은 콩쥐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나와 결혼해 주겠소? 콩쥐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엄마와 팥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콩쥐를 괴롭혔던 잘못이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멀리 달아났답니다. 소금 맷돌. 소금 맷돌.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추운 겨울이 되자
농부집에는 쌀 한 톨 없었지요. 밥 구경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구나. 이러다 굶어 죽겠어. 며칠 동안 굶은 농부는 이웃에 사는 부잣집에 먹을 것을 얻으러 갔어요. 어르신, 내년에 농사를 지어서 꼭 갚을 테니 먹을 것 좀 꿔주세요. 흥, 올해도 쫄쫄 굶는 주제에 내년에 무슨 수로 갚아?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소문난 구두쇠에다 심술쟁이였던 부자는 먹을 것을 꿔주지 않았어요. 가난한 농부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쌀을 빌렸어요.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 줄게 요것밖에 없네. 사실 부잣집을 빼고는 마을 사람들 모두 가난했어요. 그래도 어려울 때는 서로 조금씩 도왔지요. 농부는 이 집 저 집에서 얻은 좁쌀 한 바가지를 소중하게 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부잣집 담벼락에 웬 할아버지가 무거운 맷돌을 친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농부가 아무리 흔들어도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농부는 할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 다음 겨우 얻은 좁쌀로 죽을 써서 할아버지에게 주었지요. 농부가 정성껏 돌본 덕분에 할아버지는 금방 기운을 차렸어요. 고맙소. 보아하니 그쪽도 살림이 어려워 보이는데 나를 도와준 것 같구려.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보답할 것은 없고 이 맷돌을 줄 테니 거절하지 말고 받으시오. 이 맷돌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주려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라오. 할아버지는 맷돌을 주고는 말도 없이 떠났어요. 맷돌이 있으면 뭐하나? 넣고 갈 곡식도 없는데. 농부는 빈 맷돌을 휙휙 돌렸어요. 어휴, 맷돌에서 쌀이 솔솔 나오면 좋겠구먼. 흰쌀아 슬슬 쏟아져라. 농부가 혼잣말을 하며 맷돌을 굴리니 정말로 맷돌에서 쌀이 나왔어요. 농부가 깜짝 놀라 맷돌 돌리기를 멈추니까 쌀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 농부는 혹시나 해서 맷돌을 또 돌렸어요. 흰쌀아 술술 쏟아져라. 이번에도 맷돌에서 쌀이 쏟아져 나왔어요. 농부는 크게 기뻐하며 맷돌에서 나온 쌀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어요.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쌀 걱정 없이 겨울을 지낼 수 있었지요. 이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부자는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 담벼락 밑에 쓰러졌던 사람의 맷돌이라면 당연히 내 거 아냐? 부자는 그 맷돌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욕심쟁이 부자는 농부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농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맷돌을 어디 숨겼을까? 부자는 농부가 잠에서 깰까봐 살금살금 이곳저곳 살펴봤어요. 아, 맷돌이 여기 있네. 맷돌을 금방 찾은 부자는 맷돌을 쥐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만, 내가 여기서 맷돌을 돌리다가 농부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던 부자는 맷돌을 쥐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이 맷돌만 있으면 내가 어디 간들 못 살겠나? 바다 건너 멀리 가서 살아야겠다. 부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로 했어요. 혼자서 맷돌을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바다 한복판쯤 왔는데 문득 부자는 맷돌이 잘 돌아가는지 궁금해졌어요. 비단이나 쌀보다 더 귀한 게 뭐더라? 옳지, 그게 좋겠군. 부자는 배를 멈추고 맷돌을 돌리며 말했어요. 소금아, 소금아, 술술 쏟아져라. 맷돌을 돌리자 흰 소금이 쏟아졌어요. 부자는 너무 기뻐서 맷돌을 더 빨리 돌렸어요. 소금아, 소금아, 술술 쏟아져라. 소금이 휙휙 쏟아지자 배에는 금세 소복이
소금이 수북히 쌓였어요. 배가 점점 무거워지며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부자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맷돌을 돌렸지요. 소금아, 소금아 슬슬 쏟아져라. 옳지, 옳지. 계속해서 나와라. 이 소금을 다 팔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겠지. 하지만 소금으로 가득 찬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닷속으로 꼬르륵 가라앉고 말았어요. 지금도 바닷속에서 맷돌이 돌아가 바닷물이 짠 거래요. 북두칠성. 북두칠성이 된 7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7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았어요.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며 혼자서 7 아들을 키웠어요. 어느덧 7 아들은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고 홀어머니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어요. 머리는 눈처럼 하얗게 새고 허리는 새우처럼 구부정해졌지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날이었어요. 날이 얼마나 추운지 방바닥이 절절 끓어도 코끝은 빨갛고 가슴에 숭숭 구멍이 뚫린 것처럼 몸이 으슬으슬 떨렸어요. 7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어머니 방에 뜨근뜨근 군부를 지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몸을 덜덜 떨었어요. 에구, 추워라. 어머니가 춥지 않게 불을 더 떼야겠어. 7 아들은 군부를 떼고 또 뗐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계속 덜덜 몸을 떨었어요. 에구, 추워라. 어느 날 맏아들이 밤늦게 잠에서 깼어요. 맏아들은 어머니가 잘 주무시는지 궁금해서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밤중에 마을에 가셨을 리도 없고 맏아들은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자박자박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거참 이상하군. 어디를 다녀오신 거지? 다음 날 밤 맏아들은 잠든 척하고 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밤이 깊어 온 세상이 조용해지자 어머니가 살그머니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맏아들은 살금살금 어머니의 뒤를 따라갔어요. 어머니는 캄캄한 밤길을 부지런히 총총 걸어갔어요. 그러더니 냇가에 이르자 살얼음이 언 차가운 냇물을 첨벙첨벙 건너는 게 아니겠어요? 에구, 추워라. 맏아들 또 어머니를 따라 냇물을 건넜어요. 냇물은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차가웠지요. 어머니는 한참을 가더니 외딴 조가집 앞에 멈추었어요. 저 주무시오? 조가집에서 한 영감님이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아이고, 추운데 오셨구려. 영감님은 집신을 삼으며 살아가는 가난한 호랍이었어요. 어머니와 영감님은 함께 방으로 들어가 등도 살살 긁어주고 팔다리도 꼭꼭 주물러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어머니는 외로우셨던 거야. 그것도 모르고 추운 날씨 탓만 했구나. 맏아들은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7 아들은 곧장 냇가로 달려갔어요. 영차, 돌을 날라 징검다리를 놓았지요.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는 냇물을 건너려다 화들짝 놀랐어요. 갑자기 징검다리가 생겼으니까요. 누가 이렇게 고마운 일을 했을까? 어머니는 7 아들이 다리를 놓은 줄 꿈에도 모른 채 밤하늘을 보면서 간절히 빌었어요.
이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죽으면 별님이 되게 해주세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7 아들은 죽어서 모두 별이 되었어요. 징검다리처럼 나란히 늘어서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7개의 별이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북두칠성이랍니다. 자린고비 이야기. 자린고비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아이가 살았어요. 어찌나 가난했는지 뒤줄을 팍팍 긁어도 곡식 한 톨 없어서 쫄쫄 굶는 날이 많았지요. 난 나중에 꼭 부자가 되어서 쌀이랑 콩이랑 먹을거리를 곳간 가득 쌓아둘 거야. 아이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아끼고 또 아꼈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왕구두쇠라고 불렀답니다. 어른이 된 왕구두쇠는 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날에도 장작이 아까워서 불을 지피지 않았어요. 옷소매가 다를까봐 팔도 몸에 딱 붙이고 조심조심 걸어 다녔지요. 국밥집 앞에 가면 코를 벌름벌름 실컷 냄새만 맡고는 배를 퉁퉁 두드렸어요. 어허, 국밥 냄새 한번 잘 맡았다. 배가 절로 부르군. 돈이 왕구두쇠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곡식이 왕구두쇠의 곳간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흉을 보든 말든 왕구두쇠의 재물은 나날이 스북스북 쌓여갔어요. 어느덧 왕구두쇠의 아들이 장가들 나이가 되었어요. 휴, 어쩌면 좋담. 씀씀이 해픈 며느리가 들어오면 애써 모은 재물이 술술 새어나갈 텐데. 왕구두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땅을 내려다보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어느 날 왕구두쇠가 무릎을 탁 쳤어요. 옳거니 나 같은 구두쇠를 찾으면 되겠구나. 구두쇠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라면 야무지고 알뜰살뜰하겠지. 왕구두쇠는 얼른 보찜을 챙겨서 유명하다는 구두쇠를 모조리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고생고생해서 구두쇠를 찾아도 딸이 없거나 너무 어려서 실망하곤 했어요. 어느 날 왕구두쇠가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손에 집신을 들고 뛰어가지 뭐예요? 왕구두쇠가 뒤따라가며 물었어요. 아니, 왜 집신을 들고 뛰는 거요? 아, 신고 달리면 집신이 다를 게 아니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 게요? 우리 집 된장을 훔친 도둑을 잡으러 가오. 그 사람은 쌩하니 달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왕구두쇠가 아무리 둘러봐도 도둑은커녕 생쥐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침 밭에서 김을 매던 농부가 혀를 끌끌 찼어요. 쯧쯧, 그 팔이 더 살기 힘들었던 모양일세. 자린고비네 된장을 훔쳐 먹다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저 사람은 구두쇠 중에서도 으뜸이라오. 지금도 파리 다리에 묻은 된장을 빨아먹겠다고 저렇게 쫓아가는 거라지 뭐요. 왕구두쇠는 옳았구나 싶었어요. 뭐, 저 자린고비 있는 식구가 어찌 된답니까? 나이가 꽉 찬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도 아비를 닮아 얼마나 짠지. 농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구두쇠는 당장 자린고비 집을 찾아갔어요. 마침 생선장수가 자린고비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봐요, 생선장수 아저씨. 자린고비 집에서 한 처녀가 뛰어나오더니 고등어와 갈치를 실컷 주물럭거렸어요. 이봐요, 생선을 살 거요, 말 거요? 생선이 별로 신선하지 않아서 다음에 사야겠어요. 그러더니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처녀는 물이 가득 담긴 솥에 비린 손을 넣고 찰방찰방 씻으며 흐뭇해했어요. 오늘은 짭짤한 생선국을 먹을 수 있겠구나. 집으로 돌아온 자린고비가 그 모습을 보고 버럭 화를 냈어요. 어이구, 그 손을 물독에 씻었으면 앞으로 한 달은 먹을 게 아니냐. 왕구두쇠는 대문 밖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만 하면 나무랄 데가 없구나. 왕구두쇠는 자린고비의 딸을 며느리로 점찍었어요. 자린고비도 소문으로 왕구두쇠를 잘 알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곧 날을 잡아 아들과 딸을 결혼시켰어요. 왕구두쇠는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겼지만 늘 마음을 졸이며 살펴보았어요. 며느리는 부엌과 마당을 종종 오가며 살림을 똑소리 나게 잘했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얘야, 넌 왜 간장을 종지 가득 떠놓느냐? 앞으로는 종지 밑바닥에 깔리게 담아라. 며느리가 얌전히 대답했어요. 아버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아니, 왜? 종지 밑바닥에 간장이 깔려 있으면 숟가락으로 간장을 뜨려고 자꾸 바닥을 긁게 되니 숟가락과 종지가 모두 닳게 됩니다. 하지만 간장이 가득 담겨 있으면 닳을 걱정이 없고 보기만 해도 짠 생각이 절로 들 테니 간장도 훨씬 덜 먹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의 말에 왕구두쇠는 껄껄 웃었어요. 허허허, 내 말이 옳구나, 오라. 왕구두쇠는 그때부터 마음 놓고 살림을 맡겼어요. 한편 자린고비는 딸이 잘 사는지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사돈집을 찾아왔어요. 자린고비와 왕구두쇠는 살림 아끼는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먼저 왕구두쇠가 부채를 한쪽만 펴들고 으스댔어요. 사돈 영감, 저는 이 부채를 10년째 쓰고 있어요. 한쪽이 해지면 또 한쪽을 펴서 붙이고 이렇게 하면 부채 몇 개로 평생을 쓸 수 있지요. 하하하. 자린고비가 희죽 웃으며 부채를 활짝 펼쳤어요. 사돈 영감, 그 정도로 아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채 하나로 평생을 씁니다. 왕구두쇠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쓰시기에? 먼저 부채를 이렇게 활짝 편 다음 바람이 일어나도록 고개를 이리저리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부채가 다를 일도 없고 운동도 되니 좀 좋습니까?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왔어요. 자린고비가 왔다고 모처럼 굴비를 한 마리 내왔지요. 자린고비는 밥상을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사돈 영감, 제가 딸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 비싼 굴비를 떡하니 상에 올려놓다니요. 얘야, 어서 새끼줄을 가져오너라.
아니, 새끼줄은 뭐에 쓰려고? 왕구두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자린고비가 굴비를 새끼줄에 꿰더니 방 한가운데에 턱 거는 게 아니겠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니 얼마나 훌륭한 반찬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른 반찬은 없어도 되지요. 암, 밥 한 술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그러던 자린고비가 사위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자네 그렇게 해퍼서야 쓰겠나? 밥 한 술에 굴비를 2번씩이나 쳐다보다니. 그 말에 왕구두새의 아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이고 맨밥만 먹었어요. 왕구두새가 벌떡 일어나 넙죽 절을 했어요. 과연 대단하십니다. 사돈이 이러시니 우리 며느리가 똑똑하고 야무질 수밖에요. 제발 자주 오셔서 아끼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 뒤 왕구두새는 자린고비의 말이라면 뭐든지 잘 듣고 그대로 따랐어요. 자린고비의 소문은 더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지독하게 물건을 아끼는 사람을 보면 다들 자린고비라고 불렀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어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 포근하게 이불을 덮고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자장 자장 잘 자요 친구들. 꿈속에서 만나요. 잘 자요, 친구들.